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이제 자정이 됐군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요즘 정치를 기웃거리는 이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총선이 불과 넉 달여 남았기 때문이죠.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가 캠프를 열었을 때, 그리고 총선 때 장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청문회 꿈을 안고 상경하는 청년들처럼 설레는 가슴으로 여의도를 찾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솔직히 그런 공직을 4년 제대로 지냈다면 지쳐서 더는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긴 국회의장을 지내니도 당대표를 지내니도 대를 이어 자식을 국회의원 만들려 하는 걸 보면 그 자리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의원 지망생들은 대개 정치판의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애를 쓰죠. 이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과 법조인 관료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출신이 아니라도 대개 그럴듯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경력이라는 건 그 목적에 맞춰서 포장된 경력입니다. 분칠한 것들이라는 얘기죠. 무슨 협회니 무슨 위원이 하는 수많은 경력들은 겉만 그럴듯하지 아무것도 아닌 이름 하나 걸친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니면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공기업 경력들이 많이 따라붙죠. 낙하산 경력 말입니다. 예, 여기에는 자신의 분야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허명으로 각계의 중진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가진 능력에 비해 자신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리단 권력자가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든 그들이 내놓는 이 저서들을 훑어보면요, 나오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책은 그저 펄퍼 원료인 나무를 죽인 환경침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료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책들이죠. 어쨌든 이들은 모두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겉만 그럴듯하지 속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아무런 이해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의회에서 국가를 논의한다는 건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에다 아무런 열정도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젠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열정이 있을 턱이 없죠. 한 국가가 결정적인 후퇴를 할 때는 이런 사이비들이 준동을 하고 언론이 비판은커녕 그것을 조명할 때입니다. 그들이 설령 어정단상에 선다 해도 그들은 역사의 진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입신영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쳐다보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죠. 자신의 미래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 사이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진짜에 대한 적개심, 정오심은 참으로 무섭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을 어느 언론은 슈퍼유크로 표현했습니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느냐 하는데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어떨까요?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월요일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의 회담이 있죠. 문 대통령이 성도에 가기 전에 베이징에 먼저 들리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는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 심도 있는 논의 등을 내세우는데 두 정상이 만나서 할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한령은 시진핑의 단칼의 회복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에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사드 추가 배치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확인받고 싶어 하겠죠. 문제는 북한인데 김정은이 뒷배인 시진핑이 이 문제 역시 어떤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시진핑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대북 협력 확대도 주문하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 대통령의 펜은 중국에도 북한에도 심지어 미국에도 전부 읽히고 있습니다. 24일 3국 정상회담 뒤에 아베 신조와의 한일회담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문 대통령의 펜은 아베에게 완전히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이미 우리와 척진 미국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철저한 실패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오늘 아베 신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백악관 발표를 보면 두 정상은 무역관계 등 양국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북한과 이란 관련 사항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역, 북한, 이란 세 개가 화제였다는 거죠.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성명으로 강짜 부리는 걸 위협적이라고 표현한 게 조금 걸리는군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반드시 대응 조치가 따르니까 말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역시 미중 무역 합의와 대북 문제를 논의했다 하는군요. 백악관 발표입니다. 이 비건 부장관이 빈손으로 돌아가자 트럼프가 직접 다해를 돌리고 직접 이제 개입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미일 정상전화는 트럼프가 건 것이고 75분 동안 통화했다고 발표됐더군요. 남북 문제 당사자인 우리 문 대통령하고는 며칠 전에 30분 통화했죠. 그게 전부인데 어찌됐건 트럼프는 왜 이번에는 문 대통령에게 아무런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공언을 했으니 그 선물을 문 대통령과는 나눠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바꿔 말하면요, 대북 공조 논의에 한국은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아베는 기자들에게 트럼프와 최근 북한 정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응에 관해 면밀하게 조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24일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더군요. 과연 성도에서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갈까요? 일본은 이미 포토 레지스터 규제를 풀었죠. 그런데 나머지 규제를 푸는 것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걸고 들 터인데 문 대통령 역시 그동안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해법을 내놓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뜻 종결선언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 역시 그동안 해온 말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떻든 문 대통령은 오늘 일요일 하루 종일 한중회담, 한일회담에 대한 대비로 보냈다고 언론이 보도하더군요. 자, 이제 김정은 얘기도 좀 해야겠죠. 이 철부지 독재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라는 걸 하면서 긴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선택할 크리스마스 선물에 미국과 우리가 엄청나게 궁금하게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보니 북한이 왜 독재 국가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더군요. 그건 회의가 아니라 교주의 지시를 받는 광신의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걸 열어 미북 협상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미국을 압박할 텐데 그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내놓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만약에 SLBM을 발사한다면요, 그리고 ICBM을 발사한다면요, 그런 도발을 했을 때 체면을 구긴 트럼프가 내놓을 카드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금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늘 하는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도 트위터에다가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하튼 오늘 일요일인데도 미국은 RC-135W 리벳 조인트라는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정찰기 주말 비행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제 정치판 얘기로 돌아가죠.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는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월요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합니다. 연다는 계획이더군요.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런 법안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군요. 그래서요, 지난주 갑작스런 부동산 정책 16일이죠. 그 부동산 정책으로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또 무슨 선물을 더 준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른바 4+1 협의체 아래서도 석패율제를 두고 내분 상태에 빠지자 일단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공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를 했던 이 문희상 의장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발 방지도 약속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낭패에 빠진 4+1 협의체가 이번에 거꾸로 연동형 개혁을 낮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전전긍긍하느냐고요?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20석만 연동률 50%로 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석패율 3석 정도를 명분으로 좀 내달라 이런 얘기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누더기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과반이 넘는 좌파 연합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총선 결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의 말이 정말 재밌더군요. 이 판의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가미되어 있어 어떻게 합의가 돼도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진일보다. 정말 이거 왜 이러십니까? 우선 국회의장이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법에 관해 이렇게 한쪽 편을 들어도 되는 겁니까? 더 웃기는 건 대통령 직선제 국가의 국회의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민주주의의 진일보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학교 때 법학 전공하시지 않습니까? 정치학책 한두 권만 읽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보니 정말 보기가 딱합니다. 이러니 아들 공천 때문에 문 의장이 이성을 잃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문 의장은 한국당이 날치기라고 공격한 예산안 표기를 두고도 또 한마디 했더군요. 그게 무슨 날치기냐?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그는 오히려 야당이 국회를 밟고 있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은 분은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국회의장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진 사회를 조명해 보려 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대치동, 목동, 반포동, 잠실 할 것 없이 이 강남 일대 전세가 폭등을 불렀습니다. 언론은 세입자가 세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16일의 정부 대책 사정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분양 경쟁률은 너무 놀랍습니다. 수원의 어느 아파트는요 951채 모집에 무려 74,519명이 몰렸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막상 금융당국도 바뀐 대출 규제 내용을 잘 몰라서 대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장관은 이 사태를 보고 있기는 한 겁니까? 이쯤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치고 너무 큰 선물 준 거 아닌가요? 정말 실상을 모르면 제발 그냥 가만히 있길 바랍니다. 이젠 이런 아마추어들을 제가 비판하기도 정말 지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